무협 토크 주화인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뭐 그 새로운 시대에 무협 토크를 하게 그러니까요. 되어서 감개가 무량하네요. 지난주 저희 방송을 올렸을 때랑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세상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었죠. 예.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세상이 예. 바뀌었다는 걸. 그래서 사실 이 무협 소설이라는 게 저희가 뭐 이게 강호에 벌어지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강호에 큰 이런 사건이 터져서 네. 세상이 진동했기 때문에 네. 저희 무협 토크도 나름 그런 변화된 강호의 이런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쪽으로 강호가 변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저는 인디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고요. 네, 저는 그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당의 야부입니다. 네, 지난 그 황교안 치아에서 저희가 방송을 올렸던 회차가 그 저희 파일럿 방송이었죠. 그렇죠. 네, 당시에 그 노잼이라는 이유로 했었는데 뭐 이제는 충분히 틀어들어도 되지 않을까 예, 싶어서 뭐 한번. 오늘이랑 다음 방송도 네, 약간 좀 이론적인, 좀 역사적이고 좀 비평적인 네, 이런 논의들도 좀 소개하고 네, 저희가 그 김용 선생의 책 자체가 재밌지만 네, 그 책을 둘러싼 음. 사회 문화사적인 네, 이런 맥락들도 짚어가면서 뭐 저희가 뭐 수업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네네. 이렇게 무협 소설을 좀 조망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뭐 소설 안에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봤다면은 이번 시간과 뭐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그 거시적으로 좀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네.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그냥 단순한 장르 문학의 애독자로서 무협 소설만이 아니라 네, 추리 소설이니 SF 소설이니 뭐 등등의 다양한 이런 장르 문학들을 저도 많이 섭렵을 했지만 이게 책을 읽다 보면 그 자체도 재밌지만 그 책을 둘러싼 이런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맥락들까지 네, 또 궁금해지는 게 네,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무협 소설도 뭐 서양의 뭐 헐리우드 보면 슈퍼 히어로물에 관한 막 철학적인 연구도 있고 막 네. 대중문화 이론적인 이런 비평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무협 소설이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매우 없어요. 아 진짜요? 예, 그 다른 장르 문학, 추리 문학이나 네. SF 문학에 관해서는 대단한 이런 연구들이 사실 이상하게 무협 소설에 대해서는 이게 읽는 독자들은 많은데 네, 독자들이 읽는 그 거에 비해서 네. 좀 학문적인 혹은 비평적인 연구들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뭐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읽으시는 분들이랑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것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천대한- 얕잡아 보는 네. 약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무협이라는 장르가 사실 원래 초기 이런 그 양산본 무협 같은 경우에는 네. 비평적인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기에 좀 약간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견해들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고 오늘 소개하려는 이 평론 또한 네. 사실 무협 소설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이런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평론을 소개하려고 하냐? 이 평론의 그 저자인 그 평론가가 네.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이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한 네. 바로 김현 선생이 쓴 무협 소설에 관한 평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순문학 판에서 보통 많은 평론 글쓰기들이 이루어지고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순문학 하는 분들이 이 장르 문학에 대해서 특히 그것도 무협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평론을 남긴 사례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작품이 이 평론이 쓰여진 것도 1969년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니까 지금 69년이면 지금 뭐 근한 40, 50년. 네. 아휴, 진짜 오래됐네. 거의 반백년 전에 그러니까. 나온 글을 저희가 그래서 이 69년에 쓰여진 그 평론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 김현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이 시기 등장한 이런 일군의 소설가, 지식인, 뭐 이런 평론가 그리고 어떤 문학 연구자들을 묶어서 4.19 세대라고 그래요. 1960년 4.19 혁명 네. 때 등장한 젊은 이런 지식인 그룹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촉불 혁명 이후에 저희는 촛불 세대라고 할 수 그치, 있겠죠. 촛불 네. 세대에 속하는 저희 청취자분들과 저희들이 이른바 4.19 세대 의 젊은 이런 지식인들이 무협소설에 대해서 논했던 것을 50여 년이 흘러서 촛불이라는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네. 다시 이 4.19 세대의 무협평론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좀 공명하는 부분도 있고 시대의 차이로 인해서 네. 좀 이물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뭔가 이 평론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음미해보면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협소설이라는 게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유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때 60년대에 이미 유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엄청났죠. 할 정도. 예, 엄청났죠. 음. 사실 1960년대, 70년대에 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중국의 무협소설, 대만의 무협소설이 한국에 번안이 되어서 소개가 됐어요. 지난 그 예. 파일럿 에피소드에서도 예. 말씀하셨던 북파 4대가? 예, 북파사대가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무슨 이런 대만의 이런 네. 신파 무협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무협소설가 와룡생이 네. 바로 이 시대를 휩쓸었던 그 무협 대표적인 무협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중반에 한 그 지금 나온 통계로는 한 3년 동안 한 105종 정도의 무협 소설이 출판이 됐는데 그 중에 75종이 와룡생의 무협 소설이었어요. 거의 혼자 찍었네요. 거의 혼자 독식한. 근데 웃긴 거는 와룡생 작품이 실제로는 네. 실제 와룡생이 직접 쓴 작품은 40종밖에 안 돼. 근데 아, 한국에 75종이 번역되어서 와룡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네. 소개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와룡생 이름을 이렇게 뭔가 위작이 그냥 훔쳐가지고 이렇게 단 소설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뭐 카피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와룡생 작품이 사실 카피하기 쉬운 작품이긴 합니다. 저희가 네. 파일럿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이 와룡생 작품이 뭐 김용 선생 소설하고는 이렇게 결이 많이 달라요. 이 역사적 공간 같은 거, 역사적 맥락 같은 것도 네. 전혀 없고 뭐 권선징악이나 충효 사상 그리고 뭐 흔한 복수담에 네. 뭐 이런 무림을 누가 제패할 것이냐 고증과 연구에 드는 어. 수고가 굉장히 적게 그러니까 드는. 뭐 매우 이렇게 좀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와룡생의 무협 소설을 성인용 동화라고까지 매우 격하해서 폄하해서 저희 어렸을 때 체육 선생님이 야자할 때 무협소설 보고 있으면은 이거 글로 된 만화책이라고 못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이군요. 예, 그런 와룡생 작품이나 와룡생의 이름을 이제 빌린 이런 대부분의 그 당시 양산형 이런 한국에 소개된 네. 번안 소설이나 그 한국의 창작 무협 소설들이 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네. 좀 문장도 엉터리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무협소설 읽는 독자들도 뭐 대단한 어떤 의미나 대단한 장르적 어떤 이런 재미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술 읽히니까 그 뻔한 스토리가 갖고 있는 또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뭐 일일 드라마나 뭐 막장 무슨,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재미 뭐 어떤 내용일지 뻔히 짐작이 되지만 출생의 비밀 반드시 있고 제발 무슨 2세가 뭐 가난한 여자 뭐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시어머니가 막 구박하고 뻔하지만 그 뻔한 또 이 재미가 있거든. 그걸 맞추는 재미가 있죠. 저 여자가 분명히 대신할 거야,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의 대중문학, 대중 장르 문학을 이렇게 꼭 뭐 우리가 순문학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비교를 질적으로 비교하면 네.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또 그 장르 특유의 재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어떤 작구 단위로 따져서 이렇게 문학사적인 의미를 조망하기에는 어렵지만 왜 그런 소설들이 그렇게 많은 독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읽히느냐 그런 라는 현상에 거를 대해서는- 사회문화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명하고 설명하는 작업들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필요하겠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헐리우드 발 마블스나 뭐 DC 코믹스의 이런 네. 슈퍼히어로물에 열광하는 것도 이게 사회 문화사적인 설명이 가능하듯이 네. 사실 무협소설에 대한 이런 열광들도 그 무협소설 자체에 대한 이런 대단한 심오한 의미를 찾는 이런 과정 이전에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천편일률적인 내용에 열광하는지 네. 그 자체를 해명하는 첫 번째 작업이자 거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50여 년 동안 좀 네. 진지한 무협 평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감안하면서 네. 이 분의 평론을 한번 같이 음미해 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무협소설 팬으로서 되게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김영 선생의 그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 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이 무협평론의 제목은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 무협소설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네. 왜 읽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죠. 문화사적인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부제가 재밌어요. 허무주의의 부정적 표출. 이게 이제 김현 선생이 무협소설을 바라보는 네. 기본적인 태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허무주의의 부정적인 표출이다. 우리가 무협소설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그리고 저도 이 부제를 처음 봤을 때 네. 위화감이 있었어요. 동의가 안 돼. 내가 김용 소설에 열광하는 이유가 허무주의의 부정적 표출 때문인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대 허무해서 읽는 건 아니었는데 재밌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재밌어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허무주의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또 부정적 표출 이런 어감들이 너무 부정적이잖아. 근데 우리가 일단 먼저 감안하셔야 될 거는 김현 선생이 김용 선생의 소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쓴 평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을 접하기 그치. 전에.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김현 선생이 이게 바보가 아니고 진짜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한 지성인데 네. 김용 선생의 소설을 읽고서 이런 식의 어떤 부제를 달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김현 이름이 다 김씨고 그러니까. 두자여서 김가들이 김현 네. 김현도 사실 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김광남이에요. 이름이 실명은. 본명도 굉장히 멋있으신데요. 근데 광남보다 김현이 뭔가 세련돼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필명인 이게 실제 이름은 아니고 어쨌거나 김현 선생이 여기서 평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설들은 아까 얘기한 와룡생 등등의 좀 이렇게 약간 천편일률적인 네. 이런 대만의 심파무협들 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금 매우 비판적인 평론을 쓰고 있다는 걸 좀 전제로 하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짧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첫째는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네. 이게 근대 문학이 더 이상 잘 안 읽히는 시대예요. 그쵸. 이른바 순문학이라는 것이. 근데 김현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순문학이라는 것이 매우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순문학이 잘 나가던 시기에 무협소설을 김현 선생은 비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순문학이 매우 안 읽히는 시대에 우리는 대중문학이나 장르문학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한강이 뭐 노벨상을 타야 저희가 읽는. 그치.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약간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이. 멘부커상이었죠. 노벨상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뭐 노벨상에 열광하는 것도 그만큼 순문학이라는 것이 네. 사실 외부에서 서양에서 이렇게 뭐 상이나 받거나 서양 사람들이 좋아해줘야 우리가 더욱 관심이 있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 주고 막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읽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거든요. 올해 이상문학상을 누가 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더 이상 그치. 아니잖아요. 사회에 네. 어떤 영향력도 미치고 있지 못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무협소설이라는 걸 접근할 때 이 무협소설은 기본적으로 대중문학이고 네. 대중문학을 다른 말로 통속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속예술이란 건 다른 말로 시민예술이죠. 이른바 이런 자본주의라는 네. 것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에서 중세의 이런 농노나 노예나 뭐 이런 어떤 백성이 아니라
어떤 당당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시장에서 문학을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시민 예술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 무협 소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협 소설이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는 많이 팔린다는 거고, 많이 팔리는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한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고상한 이런 문학 그 연구자 평론가들이 이 문학이 훌륭하다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우리가 뭐 재미없으면 땡이죠. 우리 영화 볼 때도 영화 평론가들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영화 평론가들이 막 고상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 영화라고 하면 대부분 예술 영화들. 저희는 재미가 없거든.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가 뭘 의미하냐면 저희 무협소설 얘기할 때도 할 텐데 일종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있어요. 현대 맞아요. 대중은. 네. 뭔가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이랑 유리되었다. 네. 그런 어떤 반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반감은 매우 온당하다. 네. 그리고 그런 반감을 초래한 거는 사실 엘리트, 자신이죠. 순문학이나 네. 어떤 이런 고급 예술에 지나치게 뭔가 매몰된 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서양은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네. 대중문학 중에서 또 문학성으로 예술성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무지 많은데 많죠. 뭐 반지의제왕 시리즈라든지. 근데 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분리돼 있고 대중문학을 천시하다 보니까 네. 한국의 독자들은 대중문학이라는 것을 다 외국의 것을 수입해서 읽는 경향이 매우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경유해서 네네. 이 김현 선생의 이 무협소설 비평론을 한번 네.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뤄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김현 선생은 무협소설이 엄청나게 기이한 마력을 갖고 있다 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협소설을 읽게 되면 딴 일에는 전혀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되고 밥맛도 없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자기 자신의 체력과 전투하면서 이게 사실 공감되는 얘기죠. 그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는 야부님께서도 뭐 누누이 계속 그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007류의 인기와 맞먹는다라는 식으로까지 서술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무협소설이 그 무협소설의 어떠한 점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을 네. 매료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글의 포문을 엽니다. 네. 그러면서 김현 선생은 하나의 이런 무협소설을 소개해요. 자기가 처음 접한 무협소설. 바로 김광주 씨의 정협지라는 무협소설입니다. 이 김광주 선생은 사실 저희가 네. 누구를 이야기하면 바로 알 사람입니다. 김광주라는 분은 이 한국 초기 무협소설의 대표적인 작가거든요. 아, 한국 분이시군요. 네, 김광주 한국 분이죠. 네. 근데 이 김광주가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소설가 김훈 카레 노래 김훈 선생 남한선성 그 김훈 선생의 네. 아버지. 아, 김훈 선생의 아버지가 바로 이 김광주라는 분이에요. 그 김훈 선생님도 가업이었군요. 그렇지. 소설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협소설가고 김훈 선생은 이제 진짜 정통 순문학으로 여러 소설들을 썼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일단 지금 시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광주 씨의 이 정협이라는 단어도 재밌는데 가수 정협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마음 정자에 그 협객할 때 협자. 뭔가 낭만적인 협객이라는 뜻이겠죠. 네. 정협이라는 말이. 그것도 애정전선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초창기 무협소설이 이게 대부분 중국의 소설을 번안한 것이고 번안했다라는 것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교 출신의 이런 번역자들이 그 줄거리를 대충 이제 그 한국 인에게 한국 무슨 이런 윤문가에게 대충 줄거리만 얘기해주면 한국인 윤문가가 그거를 우리 말로 자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소설을 새로 거의 창작하다시피 네네. 하는 거를 번안 소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 노래 중에도 번안곡이 이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1960, 70년대 그쵸. 조영남 씨 같은. 맞아. 예. 이게 이때 약간 트렌드였나 봐요. 번안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때 왜 번안이 유행했냐?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예, 그냥 외국 거 좋아 보이는 거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우리 것처럼 속여 먹기에 편했죠. 그쵸.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렇게 공들여서 창작할 필요가 없었고 국경이 다 닫혀 있었고 폐쇄적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일본 문화 그 개방되기 직전에 90년대 후반까지도 거의 우리나라 모든 이런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다 일본에서 번안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들어왔거든요. 예능 같은 경우에 특히 심했죠. 그렇죠. 다 그래서 뺏겨오고. 우리나라 뭐 방송국 PD들의 필수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라는 그런 것처럼. 네. 아무튼 이런 그 번안 소설이고 대부분이 이제 와룡생의 저작들이다.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해요. 와룡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결여한 이런 소설류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번역가들이 어처구니 없이 저렴한 이런 고료를 받고서 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또 그 소설을 빨리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소설들이 뭐 대부분 엉성하고 막 별볼 없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독자들이 이런 무협소설을 읽나? 이게 이제 사실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쵸. 무협소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무협소설이 읽혔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읽는 독자들이 그 김현 선생이 보기에는 은행원이나 사업체 회사원, 중소기업주들, 이른바 중산층, 그것도 새롭게 등장한 신중상계급이라고 분석을 해요. 출판업계 이제 그 독자 조사를 뭔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무협소설의 독자가 삼국지나 뭐 어떤 일반적으로 읽는 이런 다양한 이런 역사 소설, 뭐 어떤 문화 장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랑 매우 비슷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당시만 해도 이미 60년대 후반만 해도 이렇게 어떤 이런 지방의 서점 같은 데를 가면 무협 소설이랑 오락 잡지 말고는 별로 책이 없었다고까지 얘기해. 이미 이 시대부터 팔리는 것만 갖다 놓는 거군요. 이때 69년에서 한 10수년 전만 해도 대여 서점이나 이런 서점 같은 데 가면 순수 소설이 그렇게 많았대요. 뭐 김동리의 뭐 무녀도 같은 거 우리 소설 문학 시간에 배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69년 당시에 이런 순문학 어떤 순수 소설은 거의 종적을 감추고 무협 소설, 오락 소설들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왠지 그 시기가 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어느 정도 돈은 좀 벌고 중산층에 진입을 했는데 뭔가 오락거리가 없는 거야. 그쵸. 읽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오락거리로서. 요즘처럼 뭐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쉽게 뭐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 때 TV 못 보잖아요. 갑자기 책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TV가 없으니까. 저 군대 있을 때는 너무 글자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국방일보 읽고 국방일보 이런 거 막 약간 글자가 너무 갈증이 나는 거야. 글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 중산층의 심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TV도 없고 뭐 놀 게 없는데 앞에 있는 거는 국방일보랑 무협지야. 그러면 당연히 무협지 읽죠. 무협지를 읽죠. 그런 점에서 이 무협지라는 것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진짜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의 오락거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교양이 많고 엄청나게 뭐 대단한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막 바이올린 켜고 막 성악하고 집에 클래식 흐르는 막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무협소설을 안 읽겠죠. 그러니까 극빈층도 아니고 아주 최상류층도 아닌 중간 계층. 중간 계층들의 대중적인 그런 오락거리, 읽을 거리가 무협지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자본주의가 이제 뭔가 진입해서 이루어진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유난히 발견되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건 보편적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그런 자본주의화와 무협소설이 퍼지는 속도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연 선생은 이제 무협소설의 기본적인 이런 그 특징들, 어떤 주제나 인물, 어떤 이런 캐릭터, 어떤 구성,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미 옛날 시대의 어떤 통속적인, 전형적인 무협 장르의 코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본다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일단 그 당시 소설의 일반적인 이런 세팅, 세계의 설정이라는 것이
일단 주인공은 정통 그 구대 문파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었대요. 요즘에도 거의 지켜지고 있는 규칙 같아요. 그렇지. 가령 소림파 고승이 주인공은 아니란 얘기죠. 그쵸. 3대 신승이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여기 무당파의 이런 여기서는 소림이나 무당 같은 이런 그 2대 문파 가장 무림 정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2대 문파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김용 선생의 소설만 보더라도 무당파나 소림파랑 다 연결되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 소속은 그치 아니에요. 무당의 정통 무당 뭐 장산봉의 뭐 수제자가 네. 무당파를 계승해 가지고 자기가 장문인이 되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없죠. 외부자이죠. 아웃사이더. 그냥 뭐 천룡팔부의 소봉이다. 그 정도. 영호충? 영호충도 영호충. 나중에는 영호충.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아무튼, 좀 네. 성실한 이런 한 문파에 이렇게 한 무조건 귀속되는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좀 동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수라는 테마. 복수라는 테마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것도 동의하기가 예.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협 소설의 특징이죠. 복수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장르적인 가장 무협 소설 특유의 재미인데 기묘한 이런 수법들. 뭐 장풍이니 지풍. 김광주 씨 아까 김훈의 네. 아버지는 장풍만이 아니라 지풍, 손가락지 자 써서. 육맥신검. 아니면 뭐 각풍, 다리를 다리 각자 써서 뭐 다리와 손가락 곳곳에서 이렇게 장풍같이 기가 발산되는 이런 술법들을 창조하기까지 했대요. 거의 뭐 몸이 병기 수준에. 그렇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뭔가 장르적인 슈퍼히어로를 볼 때 어떤 일상을 초탈한 듯한 쾌감 같은 거를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무협 소설뿐만 아니라 왜 그 고전 소설들 중에서도 도수를 쓴다거나, 그렇지. 뭐 그런 뭐 어떤 술법을 쓴다. 전우치전.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무협 소설의 이런 재미와 상통하는 재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우치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 고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고운전이라고 있어요. 그건 처음 최고운이 들어보네. 최치원을 가르쳐 최치원. 네. 신라 시대 그 육두품 출신의 비운의 그 지식인 네. 그 최치원을 최고운이라고 하거든요. 호를. 그 최고운전이 재밌는데 최치원이 사실 도가 쪽의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래요? 그 민간 전설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슈퍼히어로 능력이 지금 우리가 봐도 신선한 게 있어요. 어떤 건데? 이게 당나라 그 당시에 이제 절대 황제 네. 앞에서 이제 신라 변방의 이제 육두품 출신의 이런 어떤 도술가가 네. 그 황제랑 맞짱 뜨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미국 대통령이랑 남한의 뭐 이렇게 찌질한 이런 어떤 그 88만 원 세대의 젊은 흑수저가 트럼프랑 맞짱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슈퍼히어로 어떤 슈퍼히어로 능력을 발휘하냐? 이게 재밌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숫자 1, 2, 3, 4 할 때 그 날 일자 네. 첫 번째 숫자 1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다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줄 하나. 가로줄 하나 그리잖아요. 그 최치원이 황제 앞에서 가로줄을 허공에 이렇게 긋습니다. 네. 실제로 그을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 이렇게 획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긋는 신용을 해요. 네. 그리고 그 획의 그 라인이 이렇게 눈에 가물가물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라인 위에 올라서요. 점프해서. 일종의 현실 조작을. 되게 멋있지 않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의 이런 획선, 상형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실체화시켜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이런 황제를 압도하는 그 기묘한 어떤 이런 기술로 그거를 활용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말하는 그 소위 모지카라? 뭐 그런 느낌의.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의 슈퍼히어로를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옛날 고전 소설도 있어요. 또 고전 소설에도 그렇게 도술이 많이 나오고 무협 소설에도 이렇게 신기한 술법들이 많이 나오니 그치. 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거는 게 재밌죠. 뭐 무슨 마법을 쓰고 막 초인적인 능력을 쓰고 막 괴수가 그쵸. 뱀파이어 등장하고 막 좀비 나오고 이런 거 같은 장르 코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현 선생이 지적하는 게 그 악당들, 마두라고 하죠. 악당들이 사용하는 악랄한 그런 절기, 뛰어난 어떤 이런
기회들 네. 이런 것들을 또 막 소개를 해요. 근데 되게 좀 그 당시 소설 중에 재밌는 이런 좀 성적인 내용들이 담긴 무협 소설들이 많았나 봐요. 뭐 요즘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설 최근에 별로 읽을 기회가 없어서 가령 여기 무협 소설에서 가장 잔인한 독이 이런 독이랍니다. 성욕을 최대한도로 작용시켜서 아무 여자와 성교를 가능케 하여 네. 체액을 유출시킨 뒤에 전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독.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 관계는 하고 죽으라는 배려.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이런 욕망을 최대한으로 발산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야 뭐 욕망이 발산되는 거, 욕망을 뭔가 금기된 욕망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이 갖고 있는 해방성 또한 현대에는 조명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정숙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욕망을 뭔가 이렇게 무절제하게 드러내는 것이 게... 악당, 마두의 어떤 기술로 이렇게 통념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상대방을 이렇게 이렇게 막 악당들이 이렇게 정인군자들을 괴롭힐 때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식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보다 그들의 체면과 의리를 막 이렇게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호해서 체면을 깎게 하는 더 비참하게 죽이는 이런 것도 좀 재밌고 이게 이제 독의 효능이죠. 네. 사실 정인군자한테 아까 그 독을 써가지고 막 군자 같은 이런 무림인사가 막 성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돼지 발정제 같은 거 먹고 완전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닷물에 빠져 죽고. 그치. 이게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발정제가 이 무협 소설에도 중요한 소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이제 재밌는 게 이런 어떤 성욕을 표상하는 마두의 독만이 아니라 마두가 흔히 거처하는 것이 동굴이나 어떤 묘지, 지하실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딱 봐도 악당 같은. 딱 봐도 악당 같은. 이게 이제 좀 어떤 이런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미로 이런 미장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그 시대의 어떤 막막한 어떤 불안 이런 어떤 어두운 이미지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공간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재밌죠. 그쵸? 약간 근데 그런 게 여기서는 설명되는 게 패턴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김용 소설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패턴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기본 패턴이 없지는 않지만 뭐 악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그런 사악하기만 하고 막 어두침침하고 기괴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오히려 권선징악이 좀 전도된 이런 엄청 뒤섞여 있고 뭐 화약사 같은 인물만 봐도 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시기 소설이 갖고 있는 것이 좀 선과 악을 좀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또 그 악당에게 매료를 은연중에 느끼거든요. 엄청 느끼죠. 그 아무리 권선징악의 그런 구도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 동굴이나 어떤 이런 미로, 비밀 장소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김현 선생에 따르면 일상인의 불안과 초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무협 소설의 주인공이 뭔가 복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쉽게 복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복수하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아주 아프죠. 그렇지만 이제 무협 소설의 주인공은 이렇게 사적인 이런 복수라는 것이 오히려 정통의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자력구제가 난무하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현실을 일탈하게 하는 이런 쾌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이 복수해 가면서 그 주인공이 뭔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 김현 선생이 보기에는 현대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적응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 되게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춘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렇게 넘어서서 기성의 어떤 제도권에
마음에 안 들지만 먹고 살려고 점점 편입해 들어가고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런 식으로 무협소설의 주인공들도 그 기성의 어떤 윤리, 기성의 제도 안에 포섭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또한 보여준다고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아주 어떤 불우의 환경에서 어려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연을 만나서 뭔가 악당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천하에서 뭔가 칭송받는 네. 이런 무림 인사로서 이렇게 화려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게 그럼- 이제 내가 그게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뭔가 정상적인 어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네. 이런 과정들이 무협 소설에서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대리만족 강호를 강호답게.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고 네. 그러면서 김현 선생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무협 소설이 중산층에게 이렇게 크나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네. 왜 우리의 현대 소설은 일상인의 왜소함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뭔가 거. 비참한 거, 좀 찌질한 거. 네. 가령 영화로 따지면 막 홍상수 영화 홍상수. 같은 거, 인간의 어떤 구질구질한 이런 면모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대 소설은 왜 무협 소설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네. 과장된 일상인, 바로 무협 소설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과장된 일상인은 왜 상찬을 받으면서 왜소한 일상인은 왜 모멸의 대상이 되는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쵸. 이해가 됩니다. 우리 현실이 팍팍하고 그지 같은데 우리가 읽을 거리 오락거리에서까지 나의 현실이 반영된 도망가고 싶은 나의 비참한 현실이 상기되는 그런 오락거리를 누가 오락거리로 굳이 찾아서 즐기고 내가- 싶겠어. 제가 예전에 그 방송 쪽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소재가 그 장애인분들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은 좋으나 방송 소재로는 가급적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예, 약간 그런 맥락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네요. 그렇죠. 약간 좀 뭔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좀 잠깐 망각하고 네.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고통이나 부조리에 네. 잠깐 이렇게 눈 감을 수 있는 네. 어떤 일시적인 이런 마취제로서의 이런 환각? 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대중문학 통속예술의 기본 특징이다라는 그쵸.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의 기본은 그거 같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돈을 써서 사는 건데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면은 돈을 지불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어떤 시장 사회에서의 시민 예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네.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예술이고 상품으로서의 문학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기가 들인 돈만큼의 어떤 이런 재미, 효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런 어떤 가성비가 있는 이런 가치를 네.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자각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그쵸. 산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자본주의 시민사회 부르주아 중산층 문학의 어쩔 수 없는 이런 기본적인 뭐 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쵸.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김현 선생에 따르면 이런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는 마취제 네. 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통 김현 예술주의자들, 순문학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이겠죠. 네. 저희가 일정하게 좀 마음을 열어놓고 이분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겸허하게 네. 뭔가 사고해 본다면 일정하게 동의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가령 이른바 순수 현대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중에 교양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 평범한 어떤 일상인이 불편하고 잔혹한 세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내용들을 네. 다룬 이런 소설 장르를 교양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교양 소설의 세계는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섭고 불편한 세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일상의 모든 것이 낯설게 이렇게 뭔가 뒤바뀌는
네.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고 자명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아주 자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네. 무서운 어떤 진실, 불편한 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이런 소설들이 교양소설이고 현대소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각이고 고문이라고 네. 김현 선생이 얘기를 해요. 나를 이렇게 아래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고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나를 고문하게 하는 네. 이런 불편하고 매우 괴로운 어떤 체험이라는 거죠. 그게 예술행위라는 현대예술이죠. 것이 현대예술이라는 것이 사실 이건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현대예술이라는 것이 이른바 순수한 예술에 꼭 순수하다는 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까지 포함한 네. 이런 현대 예술의 성과들이 이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쾌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현 선생에 따르면 쾌락이 아니고 계속적인 자기 각성이다.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마음을 열어놓고 본다면 이게 통속 예술은 쾌락이지만 네. 일종의 고급 예술은 쾌락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화시켜서 지금 이분은 사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비판하기 이전에 네.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이분의 염두하면서 생각은, 네. 그런데 무협소설은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개인의 어떤 네. 이런 고통을 자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명한 통념적인 인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무협소설이라는 거예요. 네. 장르 소설이 대부분 그런데 가령 우리가 셜록 같은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 네. 셜록 홈즈를 통해서 우리의 비루한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너무 완벽하고 대단한 인간이잖아. 장르적인 추리와 악당과의 이런 두뇌 어떤 싸움, 두뇌 싸움이라는 장르적 재미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더 개선시키거나 지금 우리가 놓인 이런 비루한 현실을 통렬하게 그쵸. 뭔가 자각하게 하는 이런 그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김현 선생이 말하는 거는 무협소설이나 장르소설은 기존 윤리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깨져야 할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강화한. 그치. 가령 셜록으로 얘기하자면 뭐 좀 이렇게 냉소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인 엘리트, 아주 대단한 천재의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도되고 그들을 막 찬양하고 그럼으로써 사실 우리의 현실은 계속 밑바닥인데 그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뭔가 모든 범죄나 이 정치든 경제든 모든 분야에서 선도하고 그들만의 어떤 리그 안에서 뭔가 이 세계의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기존 윤리야 기존 제도, 기존 세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생산시킴으로써 우리 평범한 시민, 우리가 주권자인 시민들이 사실 실질적인 삶에서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어떤 효과까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뭐 김현 선생이 여기서 말하는 그 효과 같은 거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영화 쪽에서 많이 그렇죠.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고 뭐 글이나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재미 위주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김용 선생의 소설이나 뛰어난 이런 장르 문학 네. 장르 문학 중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쵸. 통념적인 것을 벗어난 장르 문학들이 엄청나게 엄청 또 많죠. 많은 시대를 우리는 경유해 왔기 때문에 일종의 당의전 같이 이렇게 그것들을 우리가 경유해서 살펴본다면 장르 문학을 통해서도 이 김현 선생이 얘기하는 현대 문학의 어떤 자각이자 고문으로서의 이런 역할, 기능들을 갖고 있는 장르 문학들이 또한 많죠? 부지기수로 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 소설만 해도 김용 소설만 하더라도 파벌이 얼마나 험하고 그렇죠. 파벌을 넘어선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거나 영호충이나 양과나 뭐 이런 위소보 같은 캐릭터를 보면 기존의 윤리를 내파하고 벗어나는 이런 데에서 통렬한 어떤 이런 정치적 그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인물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일종의 새로운 인간을 다시 탄생시키는 어떤 갱신으로서의 이데올로기성을 분명 갖고 있는 그쵸, 장르 그렇죠. 문학들이 있어요. 통념을 위배하는 기성의 윤리를 벗어나는 무협 소설
소설의 세계들도 장르 문학의 있다. 세계들도 있다. 네. 가령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찰장방의 방주인 구천인? 구천인 캐릭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아주 악랄한 악당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예. 마지막에 그 뭔가 술수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득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오를 막 다 이렇게 뉘우치고 일종의 어떤 새로운 경지로 도약하거든요. 네네. 사실 그 사람이 뭐 이런 그 주백통과 영고의 그 어린 아이, 네. 갓난 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구천인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크게 참회하고 그리고 진짜 자기 삶을 진짜 맨 밑바닥에서부터 갱신하는 네네. 이런 대단한 어떤 자기 반성을 이루어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영소설 인물들이 확실히 이때 김현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에 무협소설 주인공들보다는 그런, 훨씬 그치. 입체적인 것 같아요. 이 시대 김현 선생이 읽은 무협 소설에는 이런 네. 인물들이 없었어요. 뭐 입체적이고 뭐 이렇게 다 단순하고 뭔가 평면적인 인간들이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캐릭터들이 막 뭐 아버지 시덥지 않은 주제 복수하겠다고 가지고, 막 무슨 막 무고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면서 영웅 노릇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입신출세하는 매우 되게 좀 너무 세속화된 네.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령 우리 천룡팔부의 소봉, 교봉과 같은 캐릭터 이런 것들을 김현 선생이 아마 이렇게 봤으면은 봤다면 좀 생각이 달라졌을 이렇게까지 거예요. 쓰진 않으셨을 그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현 선생은 막 무협 소설이 막 무슨 독자의 의식을 마취시키고 막 너무 상투적이고 그리고 사회인으로 막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기성세대의 윤리에 함몰된 이런 평범한 그런 세속적 인간으로 고착시키는 이런 나쁜 효과가 전형적인 있다. 것들만 있다라고 막 되게 매우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 대비시켜서 아까 얘기한 교양소설. 네네. 교양소설의 주인공은 존재의 무의미함이니 존재의 다면성을 막 깊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 한 선택지를 선택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항상 주저하고 더듬거리고 모색하는 이런 그 방황하는 인간형들이 등장한다. 그쵸. 근데 사실 이런 인간형들이 그 현실적인- 김용 선생이나 아니면 요즘에 추리 소설이나 뭐 SF 소설에도 이런 인간형들이 많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나오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확연하게 통속 예술과 네. 고급 예술이 구분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50년 전에 네. 지금 시대에는 통속과 완전히- 고급 사이가 완전히 경계의 벽이 네. 무너진 오히려 통속 예술 안에서 고급 예술의 성과들을 대거 10분 활용하고 있고 사실 순문학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장르적인 것들을 일부러 엄청 많이 많이 하죠.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성과가 미비하지. 그러니까 장르 문학 쪽에서 순문학적인 기법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많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이 읽히고 재밌고. 네. 저희 오늘 그 허무주의의 부정적 표출 뭐 이라는 부제를 가진 김현 선생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음 계속 시간 이 글을, 이어서 좀 관련된 주제를 해서, 내용들을 다음 시간은 좀 더 통렬하게 예. 김현 선생의 주장을 반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죠. 조금 뭐 지루하지 싫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저희 성가하지 않고 꿋꿋하게 외교 방송 일단 우리가 재밌어야 돼. 네. 청취자 이전에 네. 저희가 방송하면서 재미가 없으면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재미가 없고 그렇죠. 저희가 일단 우리끼리라도 재미가 어느 정도 있고 뭐 의미가 있으면 네. 사실 재미와 의미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최고인데 재미를 못 잡으면 의미라도 잡고 의미가 없으면 재미라도 있고 네. 오늘은 재미가 있을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럭저럭 그냥 저희끼리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네. 청취자분들도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외경으로 찾아뵙겠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저희 원래 말하던 김용소설의 디테일한 부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